자, 여러분, 이 문제가 시험에 바로 나왔다. 여러분, 어떻게 푸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이병공간입니다. 자, 오늘은 행정법 진도별 문제 4강 신뢰보호 원칙에 관한 문제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요. 어떤 키워드가 있고 어떤 판례가 가장 유력하게 잘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인데요. 자, 행정법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일반 원칙 전체를 지금 물어보는 것 같아서 딱 신뢰보호 원칙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먼저 답부터 오늘 바로 볼까요? 답은 2번인 것 같은데요. 행정청이 위법한 행정처분을 반복적으로 한 선례가 있다면, 자, 위법한 선례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의 자유구속 원칙에 따라 구속되나요? 아니죠.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불법에 있어서 평등 대우는 인정되지 않죠. 자, 위법한 선례에 대해선 자기구속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평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판례고요. 다만 여러분 여기에서 비교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신뢰보호 원칙의 경우에는 설사 앞서서 부여한 신뢰가 위법하다라고 할지라도 일단 공적 견해 표명이 될 수는 있다라고는 해요. 다만 이제 그렇게 부여받은 신뢰가 귀책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봐야겠죠. 자, 어쨌든 자기구속 원칙은 위법한 선례는 적용되지 않는데 신뢰보호 원칙은 위법한 선례에 대해서도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다 정도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옳은 지문 한번 보시면요. 자, 신뢰보호 원칙에 대해서 뜻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이 법률적 규율이나 제도가 장래에 지속할 것이라는 합리적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의 법적 지위를 형성해 왔을 때 국가에게 그 국민의 신뢰를 되도록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법치국가 원리의 파생 원칙이다. 네, 뭐 특별히 어려운 말이라거나 특별히 뭐 틀린 지문은 아닌 것 같죠? 네, 이 자체로 지문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3번.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는지 여부는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 의무, 당의 운동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서 실질, 키워드네요. 실질에 의해서 판단한다. 자,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는 여러분 어떤 공무원이 공적 견해 표명을 했다라고 할 때 사실 이 사람이 행정청은 아니죠. 그러니까 남구청장이라든지 서울시장이라든지 이런 대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총무과장 뭐 이런 사람들이 한 말이 과연 공적 견해 표명이 될 수 있을까? 대표자가 아닌데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형식에 따라서 판단하면 안 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행정법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할 때는 웬만하면 실질을 따라가죠.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지문도 실질에 의해서 판단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대법원은 추상적 질의에 대한 일반론적 견해 표명은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일반론적 견해 표명의 가장 대표적인 게요. 이런 게 있어요. 민원, 봉사, 차원에서 질의에 응답한 거 이런 지문들은 일반론적 견해 표명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그냥 답변만 했다라는 정도로 보아서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답은 일단 2번인데요. 자, 이 지점에서 여러분 오늘 공적 견해 표명 관련한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일반론적 견해 표명도 나오고요. 바로 3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번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여러분 문제 먼저 보기 전에 간단하게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먼저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하죠. 행정청에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하죠. 공귀. 자, 그리고 이 공적 견해 표명에 따라서 행정청이 어떤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따라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행정청은 그에 반대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은 크게 공귀행반이라는 네 가지 요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공적 견해 표명을 하고 내가 그것을 믿은 데 대해서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하고요. 행정청은 이 공적 견해 표명에 반대되는 어떤 언동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판례가 가장 많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은 공적견해 표명이냐 아니냐죠. 자, 이 공적견해 표명과 관련한 판례들은 작년에도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관련 판례에 대해서는 예전에 저희가 한번 컨텐츠로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요. 관련 링크를 첨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지문 한번 보시면요. 자, 법령 개정에도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된다. 자, 적용됩니다. 뭐 심플한 지문인데요. 법이 여러분 너무 자주 바뀌거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법을 제정하는 것도 그렇고 개정하는 것도 그렇고 일단 신뢰보호원칙 자체는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법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또 바뀔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를 뭐 무한정 신뢰를 했다. 또 이렇게 주장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자, 그 관련된 판례도 있으니까 우리 교재를 통해서 다음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지문 자체는 맞는 지문입니다. 2번 보시면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과연 공적견해 표명인가? 자, 키워드네요. 위헌 결정이 공적견해 표명인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구속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헌재 위헌 결정은 공적견해 표명이 아니고요. 자, 3번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 자, 오늘 키워드네요. 적정 통보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형질 변경 신청을 허가하는 취지의 공적견해 표명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 이거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 판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그 두 가지에 관한 판례를 우리가 살펴보고 다시 문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교재 아무거나 살펴보셔도 됩니다. 이 판례 두 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어디에나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요.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의 판례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판례네요. 먼저 1번. 자, 폐기물관리법상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에 하자 돼 있는데 내용 한번 보시면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 사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고 자,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 요건을 갖춘 다음에 허가 신청을 했어요. 나 폐기물 처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적정 통보를 했으니까 내가 이제 비용을 들여서 막 건물을 짓고 했겠죠. 그리고 허가 신청을 했는데 다수 청소업자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결국 불허가 처분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뢰보호 원칙 및 비례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라고 하네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 판례는 그렇게 되네요. 적정 통보를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불허가 했다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래요. 됐죠? 자, 근데 비교해야 될 판례가 있어요. 오늘 지문과 관련 있는 판례인데요. 이 판례 한번 살펴볼까요? 자, 폐기물 관리 법령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 또 나오고 있죠.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다를까요? 먼저 판례 쭉 보시면요. 적정 통보와 국토이용 관리 법령에 의한 국토이용 계획 변경은 각기 그 제도적 취지와 결정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르기 때문에 자,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적정 통보를 한 것만으로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 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해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가 다른지 찾으셨어요? 적정 통보와 관련해서 여러분 문제가 나온다면 이 두 판례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적정 통보를 받고 중간에 뭐가 없이요. 곧바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이 불허가가 됐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첫 번째 케이스고요. 이거는 중간에 뭔가 신청할 거리가 없어요. 그냥 적정 통보, 폐기물 처리업 적정 통보를 받고 그리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하고 나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가 됐다 이거거든요. 곧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신뢰보원칙 위반으로 보고 있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지금 본 판례는 이거예요. 적정 통보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폐기물 처리업 허가라는 거 넘어가기 이전에 이 사람의 경우에는 국토이용 계획 변경, 국토이용 계획 변경이든지 뭐 형질 변경이든지 어떤 중간 단계에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국토이용 계획을 바꾸든 토지 형질을 바꾸든 무언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신청해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국토이용 계획 변경이 불허가가 된 거죠. 형질 변경이든지 이런 것들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위에 1번 케이스와 비교해 봤을 때 뭐가 불허가가 됐는지가 좀 다르죠. 폐기물 처리업 허가 자체가 불허가가 된 거냐, 아니면 국토이용 계획 변경이든 토지 형질 변경 불허가든 이런 게 지금 불허가가 된 거냐가 좀 다릅니다. 1번은 신뢰보원칙 위반이고요. 2번은 신뢰보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1번의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업 적정 통보에서 곧바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로 넘어가는 케이스고요. 2번은 폐기물 처리업 적정 통보에서 중간에 다른 법을 거치고 폐기물 처리업 허가로 넘어가는 거예요. 법 자체가 일단 다르죠. 그래서 판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국토이용 관리 법령, 그리고 폐기물 관리 법령, 일단 법이 다르다. 각 제도적 취지와 결정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이 다르다고 했죠. 그러니까 적정 통보 자체가요.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대해서는 신뢰보원칙, 공적견해 표명이 될 수 있는데 국토이용 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는 공적견해 표명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법이 다르니까. 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문제 접근하실 때 적정 통보가 눈에 보인다. 그러면 중간에 국토이용 계획 변경이나 토지 형질 변경 같은 문구가 있는가 없는가를 잘 보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있다면 공적견해 표명이 될 수가 없고요. 없다면 공적견해 표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문제로 가볼까요? 자, 오늘 문제도 결국 적정 통보라는 키워드가 보이네요. 그렇다면 중간 단계에서 뭐 어떤 다른 신청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체크가 돼 있네요. 형질 변경 신청에 대해서. 예. 자, 이게 지금 불허가가 된 것 같죠? 그 허가하는 취지의 공적 겸해 표명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오늘 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은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병무청 눈에 보이고요. 키워드고요.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 차원에서 안내한 것에 불과했다. 자, 신뢰보원칙 관련해서 병무청 민원봉사 차원 안내한 것에 불과했다. 이거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일반론적 견해 표명이라서. 오늘 답은 3번.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잘 따라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4번 문제 보시면요. 신뢰보원칙 마찬가지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습니다. 답을 바로 볼게요. 왜냐면 저희가 방금 함께 살펴본 판례이기 때문에요. 오늘 답은 3번이에요. 자, 내용 보세요. 행정관청이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해서 적정 통보를 했다. 자, 또 키워드 보이네요. 그렇다면 곧바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로 가는가 아니면 중간에 어떤 신청을 거쳐서 가는가 살펴보라고 했죠. 자, 내용 보시면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해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견해 표명을 한 걸로 볼 수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오늘 답은 3번입니다. 쉽죠? 네. 적정 통보가 보이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중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이나 아까 전에 봤던 형질 변경 신청이 있는가, 아니면 이런 거 없이 그냥 곧바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 단계로 넘어가는가에 따라서 공적견해 표명 여부가 달라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맞는 지문들 간단히 살펴보시면요. 1번 비과세 관행이 보이네요. 비과세 관행의 성립 요건인 공적견해나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상당 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해서, 이게 이제 객관적인 요건이고요. 객관적 요건.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다 있어야 한다는 지문입니다. 맞는 지문. 자, 이번에 키워드는 부가세 면세 사업자, 뭐 이런 겁니다. 사업자 등록증. 자, 부가세 면세 사업자용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고유번호를 부여했대요. 과세관청이. 그러면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 부가세를 부과했나 봐요. 그래서 신뢰보원칙 위반이다 라고 주장한 사건인데요. 판례는 이렇게 표시했네요.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해서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언동이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걸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자, 맞는 판례고요. 자, 단순히 형식적인 어떤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부가세가 면세된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거 이제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다라고 했던 사건입니다. 자, 마지막 4번 보시면요.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 녹지로 답인 토지에 대해서 종교회관 건립을 이용 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면서, 자, 여러분 신뢰원칙 문제가 나오고 종교회관 건립 이거 키워드인데요. 이게 나온다면 이게 아마 대순진리의 사건인가 그럴 겁니다.
자, 대순진리회가 이 종교회관 건립을 위해서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게 법규상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담당 공무원이 가능하다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제 막 짓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딱 뭐 허가를 받으려고 보니까 안 될 것 같다 라고 했던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에서 신뢰보원칙 위반이 인정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대순진리회가 이긴 사건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종교회관 건립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고 해서 이를 신뢰하고 준비를 했죠. 공적 견해 표명이 있고요. 그리고 대순진리회 입장에서 굳이 귀책 사유는 지금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뢰하고 준비까지 했으니까 행동도 했죠. 그런데 불허했죠. 이렇게 되면 반대되는 행동까지 있죠. 이게 공기행반 전형적인 케이스, 리딩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종교회관 건립이라는 단어가 보인다면 신뢰보훈칙 위반 케이스로 기억하고 바로 답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4번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학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쉽고 빠른 키워드 잡는 비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